안녕하십니까. 오후 4시에 나른함을 날려줄 뉴스 1타 강사 김은미입니다. 네, 알아야 할 뉴스만 콕콕 집어서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쪽집게 강입니다. 먼저 장동혁의 진심. 어제 제가 입국 닫 장동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꼭 닫았던 입을 오늘 오전에 드디어 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결의문을 존중한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입장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같은 뜻이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드디어 공개된 장동혁 대표의 진심. 그럼 그 다음 스텝은 대체 뭐냐라는 거에 모두 이목이 쏠립니다. 그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봅니다. 백악관 유니폼도 있나 싶죠. 소주 4잔. 한 병에 7, 8잔인데 4잔 반병. 이게 대체 왜 나왔느냐. 이재룡 씨의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경찰 조사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있을 법적 절차에도 성실히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가드레일 들이받고서도 계속 운전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걸 그렇게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다시 운전대 잡으신 이유는 뭘까요? 잘못했습니다. 네, 탤런트 이재룡 씨 음주운전 혐의로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단 정말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켰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순순히 인정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김유진 아나운서, 네. 언제, 얼마나, 어떻게 하신 겁니까? 네, 이재룡 씨는 지난주 금요일 밤 11시쯤에 네.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는데요. 이후 자택에 차를 세우고 지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약 3시간 뒤 그곳에서 경찰에서 붙잡혔는데 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을 앞서 보셨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 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직후에 이 중앙분리대로 돌진을 해서 가드레일을 밀면서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네. 이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데요. 오히려 속도를 높여서 좀 지나가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재룡 씨는 음주 사실까지는 인정을 한다. 하지만 사고가 난 것은 인지를 하지 못했다. 네. 중앙분리대에 살짝 접촉한 줄로만 알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체 얼마나 많이 마셨길래 가드레일을 들이받은지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MBN이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 있죠. 무슨 내용이냐. 알고 보니까 이재룡 씨 그날 한 군데에서만 술 먹고 이동을 했었던 게 아니라 여기저기 여기서 먹고 옮겨서 여기서 또 먹고 저기서 또 먹고 여러 술자리에 참석했었던 정황을 경찰이 현재 포착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박창환 교수님, 여러 술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술을 먹었다는 얘기는 술집에서 집까지 요때만 음주운전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음주운전 1차, 2차 음주운전, 3차 음주운전 계속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음주운전이 걸리면 네. 그게 처음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걸리지 직전까지 수차례 또는 수십 차례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또는 음주 검사에 이제 걸려가지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사례예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뭐 본인이 처음에는 뭐 술 안 먹었다 그랬다가 또 나중에는 이제 말 바꿔서 술 4잔 먹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술 4잔 먹고 3시간 뒤에 면허 정지 수준에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아마도 뭐 2차에서 먹은 게 술 4잔 아닐까, 1차에서는 더 많이 먹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 이동 간에도 원래 술 마시는 분들이 대리를 부르면 계속 대리를 부릅니다. 근데 한 번 안 부르면 네. 계속 대리를 안 부르고 그 차로 어허.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뭐 앞서서는 대리를 불렀는데 2차 때는 안 불렀다? 그럴 가능성은 별로 낮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말씀처럼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1차, 2차, 3차 갈 때 다 대리를 불렀는데 마지막 집에 갈 때 아유 아무리 불러도 안 나와서 내가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과연 이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네. 근데 말씀 중에 이게 나왔죠. 처음에 술을 먹고 사고를 내서 잡혔는데 잡힌 직후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그땐 술 안 마셨어요. 집 차 앞에다가 이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그리고 난 옆에 있는 지인 집에 가서 지인 집에서 먹은 겁니다. 이른바 술탁이라고 하죠. 운전할 때는 아니고요. 그 뒤에 먹은 건데 그게 지금 보니까 나오네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까 들으셨죠? 아, 그거 제가 뭐 지인직에 인정을 했고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사고가 난 다음 날 사고 전에 소주 4잔 마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김유진 아나운서 네. 소주 4잔에 가드레일 들이받고 인지를 못하는 상황이면 술을 못 먹는 사람이면 인정을 하는데 지금 이재룡 씨는 연예계에서 소문난 주당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주당인 사실이 굉장히 익히 알려진 사실이더라고요. 게다가 이재룡 씨의 아내죠. 배우인 유호정 씨도 과거 방송에서 남편은 술을 마시기 위해서 건강식품을 챙겨 먹는다. 최근에는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소주 14병을 먹고 집에 들어왔다. 14병이요? 네, 이런 내용의 방송이 있었던 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술 때문에 워낙 여러 트러블이 있다 보니까 각서를 쓰고 3주 동안 별거했던 적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걸 보면 술로 인한 트러블이 처음은 아니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14병이 말이 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혈중 알코올 농도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알코올 중 피해 이 농도를 따져야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누가 봐도 소문난 주당이었는데 결국 음주운전 사고가 났구나라는 거죠. 사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재룡 씨 얼굴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살짝 입술도 좀 터져 있고요. 그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만에 하나 들이받은 게 가드레일이 아니라 다른 거였으면 어쩔 뻔했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백악관 유니폼입니다. 백악관 유니폼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체 뭘 갖고 얘기하느냐?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옷은 아니고요. 유니폼이라고 하지만 옷은 아니고 구두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구두 요즘 백악관에서 안 신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렇게 유행이야 싶은데 지금 저희가 찾아봤어요. 진짜 안 신는 사람이 없는 건가?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 옆에 쫙 지금 다 앉아있죠. 마크 루비오도 쫙 앉아있는데 지금 보면 구두가 모두 똑같아요. 네. 하나, 둘, 셋, 넷. 너도 나도 똑같아. 네. 다 이 구두를 신었다라는 겁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이게 대체 무슨 구두인데 유행인 겁니까? 이게 일단은 다름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신어보고 네. 자신의 측근들에게 선물을 하고 선물을 있는 했군요. 구두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구두 선물이 지난해 12월에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집무실 회의에서 벤스 부통령 또 루비오 국무장관의 구두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두 사람의 구두가 형편이 없다. 네. 구두를 선물해야겠다. 바로 네. 보좌관에게 구두 주문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여러 사람들에게 이 구두를 이제 선물을 하고 있는데 플로샤임이라는 브랜드의 구두라고 전해지고 네. 있어요. 창업한 지 130년도 더 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브랜드라고 하고요. 오. 1,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군화를 만들어서 유명한 그런 아.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미국산 구두의 상징, 즉 아메리칸 스탠다드, 아메리칸 클래식의 상징으로 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말에 종일 신고 일을 해도 편한 신발을 찾다가 이 브랜드에 정착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이렇게 선물을 시작한 건데 네. 주변에 선물할 때 모두 직접 사비로 사서 오. 선물을 한다고 하고요. 구두 상자에 직접 사인을 하거나 감사 인사의 편지를 써서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이 구두를 자기 선물한 걸 신고 다니는지 확인한다, 유심히 살펴본다라고 하는 아하.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본인이 또 직접 눈으로 확인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대체 어떤 구두인데 그래? 라는 생각이 들죠. 이 플로샤임이라는 구두라고 해요.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얼마짜리냐? 이게 한 켤레. 가장 뭐 많이 설명이 있습니다만 제일 궁금한 가격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쓰는 게 얼마야? 한 켤레 21만 원. 그 생각보다 트럼프 대통령 백만장자인데 이 생각보다는 좀 저렴하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이게 지금 보이시죠? 세계대전 거치면서 미군 군화의 기반을 다졌다. 이 마이클 잭슨이 문워크 할 때도 신었던 신발이 바로 이 신발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역사가 좀 오래되고 했었던 신발이다라는 건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 이 신발 21만 원짜리라고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입는 양복은 브리오니를 입는다고 그래요. 브리오니. 강성필 대변인님. 네. 브리오니
아십니까? 예, 알죠. 모두가 다 아는 거군요. 예. 불륜이 한 뭐 비싼 건 1,000만 원도 저 찾아봤거든요. 네. 1,000만 원도 넘어가던데 이건 또 생각보다 좀 저렴한 걸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네.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 발이라는 게 또 본인의 발 형태하고 좀 맞아야 되거든요. 볼이 넓은 사람이 있고 발 길이가 긴 사람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발 어떤 체형이 맞는 것 같은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김정숙 여사가 네. 이 국회의장단에게 이 성수동의 모 수재화 장인에게 네.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국회의장단의 구두를 수제화로 선물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그 수제 막상 신어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신발을 신는 분들이 많고 또 서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공감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차원에서도 참모들에게 선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비로 사서 선물을 줬다라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돈이 많은 건 알지만 그렇다고 수십 켤레를 다 사비로 사서 상자에 사인해가면서 보내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건데 근데 아까 김유진 아나운서가 살짝 얘기를 했죠. 그리고 선물을 하고 신나 또 확인을 한다 본인 눈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마코 루비오가 신은 신발입니다. 여기 보이세요 혹시? 이만큼 손가락 한 네 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만큼쯤 들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마코 루비오 나름 장관인데 맞는 신발도 많을 텐데 지금 헐떡거리는 이 신발을 신고 구시도 백악관에 출근을 했다. 왜? 사이즈 몇이야? 라고 물어본 사람도 있고 안 물어보고 50이군 60이군 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선물하는 적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광재 대변인님 예. 이제 흐뭇하게 웃으면서 지금 보고 계신데 만약에 당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뭐 지금 선물을 줬어요. 근데 작아요. 그러면 꾸겨서라도 신고 나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데 작은 건 신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큰 네. 거는 밑에 이렇게 대고? 깔창을 넣으면 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구두를 선물하는 게 이렇게 보편화된 건 아니잖아요. 구두를 선물하면 신고 달아난다.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뭐 이제 국방의 의무를 지는 사람들 때문에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저 선물을 받게 된다면 기분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그만큼 인정받는 스태프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저 사진 보니까 좀 우스꽝스러운 거는 같습니다만 그래도 신는 사람은 기분 좋게 신었을 것 같아요. 네. 선물을 받는데 싫을 사람은 없죠. 그리고 특별히 나를 생각해서 사인까지 해서 이렇게 상자로 선물을 줬다라고 하는데 싫을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센스가 있으면 신나 안 신나 확인하는 건 좀 뒤로 미뤄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신발을 수십 켤레를 사서 선물을 줬다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신발을 사서 선물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손녀 카이 트럼프도 뭔가를 많이 좀 사들였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SNS에 그 영상을 올렸는데 직접 보고 오실까요? So welcome back to the channel. Right now we are in Erewhon, which is in, you guys don't know Erewhon. Erewhon's the most expensive grocery store pretty much out there. Everything's crazy expensive. So we're gonna get my favorite stuff, even supplements, whatever it may be. And then we're gonna go home and try it out. 165 for a grocery store? I'm gonna go like bankrupt with this stuff. I'm gonna need to file for bankruptcy. 네, 경호국 요원들한테 경호를 받으면서 식료품점에 와서 쇼핑을 하는 그런 이 손녀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가 제일 비싼 유기농 식료품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파산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없겠죠. 네, 할아버지가 트럼프 대통령인데. 근데 뭔가를 막 잔뜩 사서 지금 갔는데 이 영상을 나 이랬어요 하고 약간 이 자신의 블로그, SNS 여기다도 올렸는데 이게 또 김효진 아나운서 네. 말들이 많던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공개했던 시점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이란 이스라엘 지금 전쟁 이런 그쵸. 상황에서 이런 뭔가 현실과 동떨어진 듯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식의 행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네. 카이 트럼프는 전쟁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 1일에도 NBA 올스타전을 직접 직관하는 모습을 또 찍어서 올리기도 했고요. 지난 1월에는 군용 헬리콥터를 배경으로 해서
활주로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이건 거의 뭐 군사적 자산을 자기 사진의 뭐 배경 정도로 취급하는 듯한 인상을 그렇죠. 줄 수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과거 자신이 런칭한 이 의류 브랜드의 홍보를 위해서 사진을 옷을 입고 백악관을 배경으로 또 해서 사진을 찍어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미국 시민들이 카이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쌓아왔던 것 같아요. 미국 누리꾼들은 많은 사람들이 전쟁 중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영상을 올리는 건 너무 악랄하다. 또 카이 트럼프도 입대가 가능한 나이니까 미군에 징집돼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격한 반응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상황 속에서 대통령 가족의 생활은 일반인들과는 좀 굉장히 괴리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게 분노를 키운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타이밍이 아니, 지금 전쟁 중인데 이런 걸 왜 올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제 저희도 전쟁 중인데 골프 다니더라 트럼프 대통령 뭐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전쟁 신경 쓰고 있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조영술 대변인님. 이게 뭐 18살 손녀가 뭐 돈 자랑하는 게 썩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그런 거 할아버지가 대통령인 것까지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쨌든 경호국이라는 이제 공적 조직을 이제 활용해서 돌아다닌 거기 때문에 자기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나라가 지금 전쟁 상황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네. 국제사회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행태들을 보였었을 때 이걸 자유의지로만 보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자신이 자기 돈으로 내가 내 돈 내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자칫 지내보낼 뻔했었던 부분이에요. 지금 경호국 경호를 받으면서 식료품점 가서 한 잔에 3만 원짜리 스무디 사 먹어야 되겠냐. 그게 다 누구 생음으로 경호받는 거냐.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미국 내부에서 그만큼 여론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또 나오는 얘기인 거겠죠. 뭐 자기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지는 뭐 좀 더 보는 사람 나름이긴 합니다만 분명한 건 이런 비난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카이 트럼프 말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람들의 이 국내 여론이 썩 좋지 않다는 방증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 보죠. 장동혁의 진심입니다. 네, 입국단 장동혁 대표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절윤 결의안을 채택하고 난 다음에 계속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뭐 대변인이 얘기한 게 제 마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요거 저희 잠시 이제 좀 들려드리고요. 네. 요거 지금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7명 의원 전원 명의로 밝힌 입장이 국힘의 입장이다. 저 포함해서 107명의 진심, 그것만 봐주셨으면 좋겠다. 명확하게 뭐라고 해요? 107명 의원 전원 명의로 밝힌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저희가 길진 않은 얘기였었는데 들어보니까 107명의 입장입니다. 107명 이 얘기를 8번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강성필 대변인님. 네. 장동혁 대표의 진심 느껴지셨습니까? 하나도 안 느껴지죠. 네. 왜냐하면 뭐 물론 그 결의문의 내용은 이제 진일보했다고 분명히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박하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게 진심이었다면 그동안 국민의힘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고는 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는 반대하는 당론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하는 당론도 이제 철회를 해야죠. 그런데 제가 어제도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우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분하고 방송을 했는데 네. 그 당론을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과 특히 저희 민주당은 어제 있었던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의 107명 전원 명의의 밝힌 입장은 진심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나는 못 믿겠다. 그 마음이 진심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접 들어보고 판단해 보시죠. 지난 월요일 의총에서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그간 당내 여러 논란에 대해서 107명 전원 명의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그날 의총에서 밝힌 우리의 입장이 마지막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 107명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밝힌 입장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포함해서 107명이 보여준 그 진심, 그것만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으셨죠? 107명이라고 명확하게 딱 얘기를 합니다. 107명의 진심이다. 106 아니야, 나까지 107이야 라는 건데 정광재 대변인님. 네. 강성필 대변인께서는 전혀 안 느껴지는데라고 하셨거든요, 진심. 여기서 어떤 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강성필 부대변인처럼 아하. 민주당 당직자든 아니면 네. 민주당의 골수 지지자든 국민의힘이 정말 변하는구나. 이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준비가 돼 있구나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저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 얘기를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꺼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을 지지했지만 윤호개인과 같이 가려는 듯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한 것이지, 이렇게 국민의힘이 어떤 전향적인 메시지를 낸다고 하더라도 악어의 눈물이다, 정치쇼다, 지방선거를 앞둔 이 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들 여러 아쉬움들은 있죠. 이런 메시지들이 좀 더 일찍 나왔어야 되고 조금 더 전향적인 메시지들 아니면 네. 후속 인사 조치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이것만으로도 저는 첫 발현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변화들 그게 좀 더 기대가 됩니다. 뭘 물어본다고 한들 강성필 대변인께서 아유 느껴지네요라고 했겠느냐라는 배부를 찌르는 이 지적이셨어요. 네.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일단 그 마음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도 저륜이에요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기자들이 그 뒤에 뭘 물어봤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인적 쇄신 조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후속 조치가 뭐가 있나요? 물었는데 아무런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결의문에 담기지 못한 여러 다른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대표로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뭔진 말할 수 없어요. 그럼 후속 조치는요? 이라는 거죠. 조영술 대변인님. 후속 조치가 있습니까? 예, 당연히 충분히 이제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모든 건 이제 당 대표의 이제 의지인데 이제 107명의 진심이다라고 말한 것. 그거 자체가 이제 굉장히 진일보한 것이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내 이제 의총의 그 의견을 굉장히 많이 존중하는 당대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거기서 이제 결정된 것은 본인이 이제 다 100% 수긍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인이라는 게 100% 수긍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후속 조치를 논의할 수밖에 없고 그 저거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일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있고 네. 최고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사전회의가 있고 그리고 최고위원회 공식회의가 있고 또 비공식회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다른 최고위원들하고 당의 방향을 기본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당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이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지도부의 의사를 네. 무시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내일까지는 아마 숙고와 그리고 토론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조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결의문이 채택이 된 건 이틀 전이거든요. 그럼 논의를 했으면 진작했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게 네.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논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당의 변화를 갖다가 결정하는 건 최고위원회 아닙니까? 최고위원회가 월요일 날 있고 목요일밖에 목요일에 있기 없으니까. 때문에 그게 사이에 일어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 좀 상황을 지켜보고 논의를 하는 것이 네. 당의 방향으로 결정짓는데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후속 조치가 있긴 있을 건데 아마도 내일 아침 최고위에서 뭔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사실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다만 인정을 이 결의문이 채택이 되고 이틀 만에 3일째인 오늘 인정을 했다라는 건데 그럼 왜 타이밍이 하필 오늘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각에선 이것 때문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인 건지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철회해야 될까요?
저도 어제 예. 이게 뭐 친한계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말 한 것도 아니고요. 예, 예. 한동훈 전 대표 복귀를 예. 이 의총장에서 이렇게 예.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몇 분 나왔다는 거죠. 는 그동안 이제 장도혁 대표 체제에서 잘못된 징계에 대한 부분을 다 철회하자고요. 거기 계셨던 의원들 대부분 모두가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복당을 하는 것 지금 상황으로는 그 장 대표의 어떤 보여주셨던 바로는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걸 해주셔야만 전 지도자로서의 당내의 많은 분들한테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복당시켜야 합니다.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당내에서 가장 먼저 지적했던 한 전 대표를 징계한 채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 당 스스로가 여전히 비상계엄 옹호 정당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들으셨죠? 지금 다들 한동훈 전 대표를 복당시켜야, 복귀시켜야, 징계를 취소해야 라는 얘기들이 당내에서 속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정환 교수님, 한동훈 전 대표 얘기 그만해, 나도 인정했어, 여기까지만 해 라는 취지로 인정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네. 107명의 진심을 존중한다고 그랬던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 그 진정성을 갖다가 입증하려면 내부에 그동안 징계했던 거 철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진심과 진정성의 척도가 한동훈의 복귀입니까? 저는 그걸 동의를 못 하겠는 게 네. 참 그거는 국민의힘의 사정이에요. 국민의힘의 눈높이지 일반 상식적인 국민의 눈높이는 뭐가 107명의 진심이어야 되냐 하면은 1심 판결이에요. 계엄은 내란이었다라고 판결했잖아요. 그럼 계엄이 내란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거나 또는 옹호했던 것에 대한 사과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이 결의문에는. 네. 그리고 계몽령이라고 했던 근거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론자들이었어요. 그럼 부정선거론자들과 어떻게 선을 그을 건지에 대한 얘기도 없습니다. 자, 정말로 알맹이는 쏙 빠져 있는 50점짜리 결의안을 통과시켜 놓고 자기네들끼리 이거는 진심이야, 진정성이야, 그러니까 한동훈도 복귀시켜야 돼.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황당한 거죠. 한동훈 복귀가 내란 인정의 진심이야? 진정성의 기준이야? 아니 한동훈 복귀하면은 이제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정당 아닌 겁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본질을 놓치고 네. 자기네들끼리 복귀시키는 게 맞냐 틀리냐 여전히 2차전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는 좀 국민들이 이 논란을 진심 논란을 그러니까 그 장동혁 대표의 논란도 저 진정성도 믿기 어렵지만 네. 국민의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진정성의 기준 한동훈의 복귀가 진정성이냐라고 하는 것도 저는 납득이 쉽게 안 갑니다. 요건 이 정광재 대변인님,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가 절윤의 메시지가 되는 거냐,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사과부터 해라. 저도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은 2월 20일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 그것을 고쳐 잡는 것이 가장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또 제명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동혁 당대표가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것이 6.3 지방선거 전에 장동혁 대표 스스로 걷어들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는데 네. 본격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2월 20일에 내놓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주장한 사람들과의 절연이 먼저다. 그리고 1심 판결일 뿐 3심 판결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이 발언이 결국에는 장 대표 스스로의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장 대표가 분명히 2월 19일 이후에는 무언가 새로운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새로운 메시지는커녕 오히려 과거를 후퇴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놓음으로써 대안과 미래라든가 쇄신파 등의 본격적인 반발이 이루어진 거고 결국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도 2월 20일의 메시지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그 메시지에 대한 철회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부 동의를 한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셔서요. 근데 말씀하시면서도 글쎄 뭐 지방선거 전에 한동훈 전 대표 복귀 안 해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도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사과도 있고요.
이 뭐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도 있고요. 먼저 나왔던 친윤계 인사들 뭐 인사 조치 이런 부분들도 있고 쭉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중에서 조용술 대변인님 내일 최고위에서 결정이 될 거다. 뭐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정말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는 완전히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되는 거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방금 말씀에 나왔던 것 같이 이제 네. 사람이 중심이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극복하고 미래를 나아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것이고요. 네. 아까 뭐 계엄이나 이제 뭐 부정선거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에서 그거를 갖다 옹호한 적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지도자고 장동혁 전 대표도 장동혁 대표도 지도자의 이제 반열에 있는 분입니다. 네. 결국에 이 지도자의 책임이라는 것은 자신이 했던 것을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뒤집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갖다 무조건 이제 복귀를 시킨다. 그럼 현재 당원들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정치적으로 우리 당에 그리고 국민의힘에 필요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부른다면 정치적 연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복귀가 메인이고 그리고 이 복귀라는 것이 단순하게 과거를 단절하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억측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한동훈 전 대표를 복귀시키냐 마냐 이거는 정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지금 말씀이 공통적으로 그 말씀입니다. 그럼 장동혁 대표의 일단 인정은 했어요. 그게 내 진심입니다. 저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라고 말은 했는데 이게 실천으로 보여줘야 된다. 실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 말고 뭘로 진심을 보여줄 거냐라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 앞에는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가 있죠. 여러 가지 이 길이 있습니다. 일단 아까 얘기 나온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 이건 정광재 대변인께서도 지금 뭐 글쎄 이건 아닐 것 같은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럼 당내 친윤 정리, 친윤계 뭐 인사 이 조치 뭐 얘기가 되겠죠. 친한계만 징계 철회. 한동훈 전 대표는 아니지만 다른 측근들에 대한 징계 철회, 일부 이 징계 철회 혹은 그냥 인정을 했잖아. 인정했으니까 그거 된 거지라고 말로 끝나는 거냐라는 거예요. 사실 한동훈 대표 제명 이후에도 이 주변의 측근들 친한계 인사들에서도 계속 윤리위 지도가 줄줄이 있었죠. 누가 있었냐 보겠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탈당권이 결국 제명이 됐죠. 배현진 의원 당원권 정지 1년 됐어요. 그리고 그 밖에 8명이 지금 윤리위에 제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건 제3자 입장에서 강성필 대변인님. 한동훈 전 대표는 아니더라도 측근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취소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리위에 제소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 방문했던 이 8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네. 저는 징계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전혀 내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 소위 말하는 이 당권파의 스피커들 보면 좀 답답해요. 아니,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주 간단하거든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나 배현진 그 의원이 징계된 거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징계된 거하고 달라요. 한동훈 전 대표는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혐의로 그것 때문에 제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를 복귀를 시키려면 둘 중 하나를 인정을 해야 돼요. 첫 번째, 한동훈 전 대표가 가족 명의를 도용해가지고 당원 게시판 조작 안 했다를 인정해 주든지 네. 아니면 우리 당은 당원 게시판을 가족 명의든 뭐든 도용해가지고 써도 이거 민주주의의 한 부분이다. 괜찮다라고 해주든지 둘 중 하나를 해줘야지 한동훈 전 대표에 관련된 징계가 취소되고 복귀의 명분이 생기는 거지. 무슨 갑자기 뭐 결의문 발표하면 나옵니까? 그럴 거면 왜 당원 게시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당권파도 참으로 답답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저는 김종혁, 배현진 요 정도는 징계를 취소해 주는 것이 그리고 당연히 대구 방문 동행한 의원 8명 네. 요 정도도 취소를 해주는 것이 저희 민주당이 봐도 중도층이 봐도 그래 장동혁 지도부가 뭐 공포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징계 정치 이제 그만하려나 보다 중도층을 좀 보나 보다 이런 시그널은 될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이 다른 주변 측근들 친한계 다른 측근들은 그러면 징계 조치를 취소해 줄 거냐라고 이제 여쭤보는데 옆에서 이 박 교수님이 내가 문제가 그게 아니라니까 사과가 먼저가 돼야 된다고라는 표정으로 지금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요걸 조용술 대변인께 여쭤봅니다.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일단 사과를 먼저 해야 된다. 앞서서 계엄 관련해서 본인의 이 입장에 대해서 요거를 뒤집고 사과를 해야 된다.
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최고위에서 가능성. 장동혁 대표는 지금까지 뭐 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요. 제일 먼저 계엄 그 해제를 하는데 앞장선 국회의원 중에 한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계엄을 해제하는데 앞장선 사람한테 계엄에 대한 사과를 계속 하라고 하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그냥 정치적 공세인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지난 대선부터 해서 계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 표명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편을 끼쳤기 때문에 사과한다라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견제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과하라는 것은 결국엔 정치적 수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우리 강성필 이제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그 이제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그 이미 윤리위에서 징계가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장동혁 전 대표가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그게 최고위에서 이미 통과가 된 네. 것이고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배현진 의원과 같이 이제 법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제 다시 복구가 되면 되는 것이고 현재 진행되는 것들에 있어서는 결국엔 통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볼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좀 예측은 해봅니다. 지금 또 똑같이 긍정적인 입장을 좀 내비치셨어요. 뭐 아직 최고위에서 추정 결정이 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계류돼 있거나 지금 이제 막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하면 요거는 좀 이게 취소하고 또 다시 손잡고 잘 해보자라는 취지로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친한계 이 주변 징계 문제가 아니라 아까 다시 볼까요? 장동혁 대표의 선택지 보면 당내 친윤 정리라고 돼 있죠. 당내 친윤 정리. 사실 그동안 계속 친윤계 인사들에 대해서 요거 좀 인사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인사 문제의 경우에는 윤 어게인과 같은 괴를 같이 하는 주장을 하는 당직자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정리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의도 연구원의 부원장이라든지 미디어 대변인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어제 의총장에서 그런 성토가 상당히 많았어요. 잘못된 조치를 한 윤리위원장에 대한 인사 조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들으셨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윤어게인 주장에 괴를 같이 하는 당직자들, 그러면서 콕콕 집은 사람도 있죠.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미디어 대변인 얘기하면서 당직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론되는 사람들이 사실 여기인 거죠. 장해찬 부원장, 박민영 대변인, 윤민우 윤리위원장, 고성국 씨까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내부의 목소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로 해야 될 게 있고요. 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말로 해야 될 거 먼저 잠깐만 얘기하면 윤 어게인과 선을 긋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윤 어게인의 핵심적인 주장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사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계엄에 반대했다고요? 사과 말씀이시군요. 네. 네, 한덕수도 계엄에 반대했다고 그랬습니다. 네. 계엄에 반대했다고 그래가지고 내란을 갖다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1심 판결의 핵심 내용, 계엄이 내란이었다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에 대한 사과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말로 할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장동혁 대표가 이게 1년 됐습니까? 2년 됐습니까? 불과 12월 달에 계몽령 얘기했었고요. 지난 2월 달에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그랬었어요. 본인 입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당 대표예요. 107명 중에 1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가 필요한 거고요. 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은 이제까지 전륜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표적으로 징계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파다하잖아요. 실제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면 전륜을 주장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를 걸어서 징계했던 사람들 그중에 한동훈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일종의 사면복권 해가지고 당 내에서 징계 취소하고 그분들이 전륜 주장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죠. 이게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까지 소위 말해서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데 목소리를 기울여 왔고 당 내에서 바깥에서 목소리를 키웠던 사람들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징계했던 유튜버 고성국 씨. 그다음에 지금의 분란의 핵심이 되고 있던 윤민우 윤리위원장, 그다음에 당 내에서 소위 전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렸던 박민영 대변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런 상징적 조치 없이 말로 우리 진심 보였으니까 거기까지만 합시다. 선거 앞두고 지금 우리가 더 논란할 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누가 믿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켜봐야 된다, 못 믿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반 국민이나 민주당 지지층에게 그게 진정성이 느껴지겠습니까?
역시 교수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형식적, 내용적인 측면을 다 갖춰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형식적으로 말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한 거 요거 수정해야죠.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인사조치 액션으로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말씀처럼 당장 내일 아침에 최고위가 있습니다만 내일 최고위에서 정광재 대변인님 네. 어느 정도 수위의 후속 조치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까 그 앵커께서 제시하셨던 장동혁의 선택지 가운데 중에서 친윤 인사 조치는 장동혁 대표가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조치는? 오히려 네. 그에 앞서서 정말로 저기에 있는 친윤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를 위한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했었어야 한다고 봐요. 결의문이 나왔을 때 이런 그 추가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의원총회에서 네. 해당 의원의 해당 인물에 대해서 이름만 대지 않았을 뿐인지 누구든 다 특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사권자의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자기가 전락했다면 그 자리를 스스로 정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스스로 그만둔다고 했었어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만류를 했기 때문에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이 정도쯤 되면 스스로 인사권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선에서 거취를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윤민호 윤리위원장은 사실 지난번에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관련해서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됐을 때 그거 결정 내린 사람 누굽니까? 윤민호 윤리위원장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지고 스스로 사퇴했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장동혁 대표도 본인의 어떤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본인들이 거취를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좀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강성빌 대변인께서 계속 나 할 말 있어요 라고 계속 쳐다보고 계세요. 뭐 이 스스로 거취를 정하겠어라는 생각이신 건가요, 그러면? 아니 뭐 얼마나 대단한 자리 차지하고 있다고 뭐 스스로 거취를 정해요. 아니 저 사람들이 뭐 안 좋은 말을 했다고 칩시다. 네. 근데 그럼 저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뭐 대변인 그만두고 부원장 그만두잖아요. 그러면은 뭐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저분들은 자리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분들 자체가 어쨌든 보수 진영에서 마이크를 대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저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장동혁 대표가 이왕제사 결의문도 채택하고 네. 또 지방선거 좀 준비할 거면 제가 장동혁 대표의 측근이라면 저 윤민호 윤리위원장 네. 좀 그 사퇴시키고 친윤, 친한 저는 공통적으로 다 좀 날려버릴 것 같아요. 날려요. 네, 왜냐하면 한쪽만 날리기에는 네. 사실 또 한쪽이 서운해하고 한쪽 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공평하게 딱 날리고 네. 윤리위원장도 좀 날리고 네. 저는 그렇게 좀 새롭게 출발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친한이는 이미 다 날라가 있습니다. 이미 한 3번쯤 날리셨어요, 지금. 날리고 지금 3번쯤 날리셨. 날린다고 하니까 지금 조용술 대변인께서 깔깔대고 웃으셨는데 왜 웃으신 거예요? 아니 뭐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부 다 날려버리길 원하겠죠.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에 아무도 안 남고 장동혁 대표 혼자 있기를 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그냥 네. 너희들 싸워라 이 말로밖에 전 들리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누구를 갖다가 인사 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엔 당의 방향성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네. 방금 이제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잘 지적해줬던 것 같이 이 사람 날리고 저 사람 날리고 저 사람 날리는 건 결국에는 인사 문제를 가지고 서로 권력 싸움하는 거로밖에 국민들한테 보여지지 않고 그렇다면 당내 쇄신을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엔 누군가를 또 죽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엔 장동혁 대표의 방향성은 저는 통합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네. 누구를 날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안고 갈 것이냐 그 방향으로 저는 당의 방향을 잡고 확장을 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누구를 안고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 이제 결국에 이제 그 윤리위에 이제 제소되어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그분들이 중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제 경고라던가 이런 문제로 그냥 원활하게 끝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선거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자. 그리고 또 당내에서 보면은 이제 오세훈 시장과의 갈등도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엔 오세훈 시장의 입장도 어느 정도 반영해서 당에서 이렇게 결의문이 나왔고 물론 이제 장동혁 대표가 그거를 보고 한 건 아니지만 현재 전체적인
전체적인 분위기가 통합으로 가야 된다는 당원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네. 장동혁 대표나 이제 의총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도 따라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게 결국엔 통합의 방향인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대립할 수도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겠지만 네. 그 선명성이 지금은 통합으로 간다. 그리고 그 조치들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 통합과 포용의 한동훈 전 대표도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미 결정된 부분들은 조금 다른 영역인 것 같고요. 네. 그거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이라든가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번 선택을 받는다면 정치적 연대를 통해서 본인의 입지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 얘기를 살짝 들어보니까 분위기상 한동훈 전 대표는 아니다라는 것 같은 분위기는 확실히 느껴져요. 일단 요게 내일 아침 9시에 최고위 그리고 내일 오후 1시 반에 의원총회도 예정이 돼 있죠. 내일 오전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수업으로 좀 넘어가 보죠. 오락가락입니다. 오락가락. 뭐가 그렇게 오락가락했느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저륜인의 진심입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지금 상황에서 가장 표정이 궁금한 사람이 있죠. 표정만 봐도 아는 그 사람. 누구냐? 전한길 씨입니다. 전한길 씨 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실까요? 내일 오전 10시에 국민의힘 당사에 찾아가서 직접 탈당계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동안 장동혁 대표님께 제가 귀찮고 힘들었다면 네, 이제는 사라져 드리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탈당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들으셨죠? 내가 탈당할 거예요. 내가 내일 직접 가서 탈당계 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언론 공지도 냈어요. 내가 내일 오전 10시까지 나왔어요. 오전 10시 국민의힘 당사 방문해서 탈당계 제출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4시간 뒤에 오늘 새벽 2시에 다시 언론의 이 언론 공지로 탈당계 제출을 취소합니다. 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극구 만료해서 내가 취소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보면 이거 박정환 교수님 대체 뭐라고 만류를 했길래 내가 당장 내일 아침에 가요 라는 내용이 변한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 4월 달에도 네. 작년 4월이었죠. 창당하려고 그랬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말렸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결국은 윤 어게인 세력과 국민의힘의 관계는 숙주와 기생의 관계입니다. 숙주가 있어야지 이 세력이 그 소위 말하면 숙주를 먹을 수 있는 거지. 네. 숙주에서 떨어져 나가면은요 골 말라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 측이나 윤 어게인 세력들이 국민의힘의 알박기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다. 이제까지는 사실상 뇌를 갖다가 장 대표를 좀 무서운 느낌이 드네요. 둘러싸고 네,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네. 전륜 서른하니까 네. 홧김에 사실은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전문 평론가도 아니었고 말 그대로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빅마우스가 되니까 뭔 얘기 할 때마다 되게 중요해 보이지만 감정적 결정을 할 때가 많거든요. 고성국 씨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국민의힘에 딱 눌러붙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장동혁에게 힘 실어줄 때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숙주, 즉 국민의힘에서 그 세력이 계파로서 존재하면서 주도권을 계속 쥐고 나갈 때만이 소위 말하면 윤 어게인 세력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그렇고 고성국 씨도 그렇고 주변에 좀 정무적인 감각이 있는 분이 이거 안 돼 말렸을 거고요. 말린 거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 국민의힘에 빨대 꽂고 있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바꾼 거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서 숙주의 입장도 또 들어봐야죠. 그러면 네, 이 지금 정광재 대변인님 숙주라고 저는 사실 하는데요. 어제 그 전한길 강사가 탈당한다고 했었을 때 최초 네. 보도에서 당 지도부 관계자가 나가면 땡큐다, 오히려 탈당하면 좋다 이렇게 그 보도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당 지도부의 일원이 아니니까 네. 그리고 지금 당 지도부와는 약간은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었으니까 저도 좋아했고 당권파도 좋아한다면 정말로 전한길 강사는 우리 당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모두가 라고 생각이 윈윈이다. 들었거든요. 근데 불과 3-4시간 만에 다시 탈당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네. 사실 어제 잘 때는 좀 기분 좋게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기분 나쁜 상태에서 일어났어요. 이 소식을 접하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도 전한길 씨처럼 강경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보수 진영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 부정선거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세력들 2021년, 2022년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당 밖에서 활동할 때도 우리는 충분히 강했기 때문에 대선 지방선거 이겼었던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들 나름의 리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네. 우리 당이 건전한 정당이 되는 그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지름길이 지금 다시 닫힌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저는 이 과정에서 윤갑근 변호사가 지금 충북지사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당에 남아있는 것이 그러니까 윤호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에 남아있는 것이 본인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에 뭐 변호인단 측에서 이렇게 탈당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것 아니냐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다른 생각이 있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에서도 나가지 말라고 말린 거 아니겠느냐. 아이, 나 탈당하는 줄 알았는데 아침에 기분이 나빴어요.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또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 유정화 변호사가 이 얘기에 또 뭐라고 글을 올렸느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대통령, 변호인단 이런 명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 얘기를 보면 조영술 대변인님, 우리 말린 적 없어. 무슨 얘기야. 라는 걸로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저분이 이제 빅마우스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동의를 하기 어렵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숙주론 얘기했는데 그렇게 치면 이제 김어준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의 최고의 숙주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네. 기본적으로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빅마우스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장동혁 대표 측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 나를 찾아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다시 말해서 이제 누구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실마리가 있으면 그걸 그냥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갖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만류해가지고 이곳에 있다라고 하면서 네. 계속적으로 몸집을 키웠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다 보니까 윤 측에서 유정화 변호사가 네. 절대 이용하지 마라 대통령을 그것과 관계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공개적인 입장을 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한길 씨의 자가 발전은 좀 다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현재 정치권에서 이제 전한길 씨한테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진짜 실제로 우리 국가적으로 이제 에너지 지금 수급 문제라든가 네. 미국의 슈퍼 301조 정말 큰 현안이 있는데 저분이 이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 그리고 글을 올리는 거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크게 지금 포장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 전한길 씨는 분명한 것은 저분의 입장도 굉장히 존중받을 수 있겠지만 평당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의 공식 입장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당과 관계 없어요. 라고 딱 지금 선을 그으셨어요. 근데 사실 언론에서 전한길 씨한테 주목하는 이유가 있죠.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에 당선이 되자마자 처음에 한 얘기가 새로운 미디어 유튜브가 아니었으면 난 당선 못 됐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전한길 씨가 내가 당선을 시켰어요. 우리 장동혁 뽑읍시다. 라고 공개적으로 유튜브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간의 사이가 사실 떼기 어려운 사이 아니냐라고 모두들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면이 있어서 저 언론에서도 사실 주목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만 이런 사람 얘기에 왜 이렇게 주목할 필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하고 완전 달라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강성필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한길 씨를 보고 제가 항상 네. 고성국 씨와 다른 이유가 그래도 고성국 씨는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일종의 내공이 있어요. 본인 나름대로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저렇게 플레이를 하는 건데 네. 전한길 씨는 그야말로 뭘 몰라요. 정치에 대해서 저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얼마나 정치라는 게 어려운 것이고 본인 같은 초보가 네. 이렇게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필요할 때는 또 장동혁 대표가 같이 이렇게 얘기도 좀 하고 같이 대우해 주는 듯 했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수세에 몰리고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오히려 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도 한 게 전한길 씨 저분은 쉽게 삐지기도 잘하고 쉽게 풀리기도 잘해요. 그러니까 탈당계도 쉽게 낸다고 생각했다가 네. 또 쉽게 안 낸다고 해요. 그리고 유정화 변호인 본인도 지금 변호인단 명의로 정치적으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땐 보여요. 그냥 업무 많은 변호사가 저런 얘기 왜 합니까? 본인도 무슨 유명세를 타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 보는 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광재 대변인께서 윤곽근 그 변호사가 네. 충북지사 출마하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뒷배경이 없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변호할 생각은 안 하고 다 각자 자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완전히 추상적인 얘기만 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사연이야 어찌 됐든지 간에 잘 됐다. 저는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이 좀
전한길 같은 사람들, 이 막 부정선거 막 음모론자 이런 사람들은 제명시켜야 된다. 아니 당원인데 백날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말하면 누가 믿어줍니까?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제명시켜야지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전한길 씨 다른 사람 말고 전한길 씨를 제명을 좀 시켜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관계없는데 그럼 왜 납둬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전한길 씨가 오늘 오후 1시가 조금 넘어서 그 전한길 뉴스 거기에 또 공지를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전한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저녁에 9시에 간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 9시에 내가 얘기를 할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냐라는 거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요 4시간 동안 지금 유정화 변호사도 우리 그런 일 안 했어요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정환 교수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글쎄요, 앞서서 이제 본인이 탈당을 갖다가 보류하거나 취소하게 된 계기를 네. 변호인단의 만류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변호인단 쪽에서 만류한 적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어떤 경로로 어떻게 감옥에 있는 윤석열로부터 지령을 받았는지 아마 거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풀어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네. 아마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갖다 주장을 할 텐데 저는 뭐 전한길 씨에게 너무 많은 마이크와 시간을 할애하는 거 저도 반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전한길을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날의 전한길을 만드는데 엄청난 공헌을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전륜을 한다 그랬으면 네. 전륜을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거죠. 그거 안 하고 전륜한다고 말만 하면 우리 이제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얘기 그만합시다라고 얘기하면 네. 누가 믿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전한길 씨가 저녁 9시에 뭔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내일 아침 9시에 네.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 확실하게 전륜의 입장과 행동의 조치를 갖다가 국민들에게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네.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일 아침 장동혁 대표가 주어가 장 대표입니다. 장 대표가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장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전한길 씨가 글쎄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눈엣 가시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장 대표 지지하는 당원들이 전한길 씨에 대해서 징계안을 지금 만들어서 사인을 받고 있어요. 네, 지금 보면은 장동혁 대표의 팬카페가 있죠. 네, 만사 혁통인가요? 거기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면서 지금 다 서명하세요. 서명해서 나온다는 거죠. 전한길은 무시가 답이다. 정신 차려야 된다. 3일 내로 탈당하라. 절대 가지 못해. 이런 얘기들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근데 혹시 이런 걸 보면 조영술 대변인님. 혹시 국민의힘에서도 약간 전한길 씨는 나가면 좋겠어라는 입장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국민의힘에 있는 당 관계자들이 전한길 씨를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아예.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 지도부 내에서 이제 전한길 씨를 갖다가 어떻게 조치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오질 않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전한길 씨가 내가 그 장동혁을 만들었다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됐든 한동훈 전 대표가 됐든 국민과 당원들이 만든 것이지 전한길 씨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는 변하지 않는 거라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그거에 대한 공과를 갖다 자기가 전부 다 독점하고 있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의 이제 팬카페에서도 네. 저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규탄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본인의 탈당을 가지고 그리고 본인이 같이 간다 안 간다 가지고 조회수 늘리고 그리고 자신의 인기를 계속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가 됐든 최고 인사가 됐든 그분들의 입장이 당의 방향과 더 부합하는 것이지 한 명의 그러한 그 빅마우스가 그 입장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네, 내일 오전 9시에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죠. 최고위가 모여서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 것인지가 주목이 됩니다.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라시도 안 되는 지라시. 보통 정보지라고 얘기를 해요. 가시 뭐 이런 얘기가 있는 이른바 카더라 정보지를 보통 지라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체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어제 여권의 발칵 뒤흔든 얘기가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메시지는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 그래서 이것이
뭐 한두 명한테 전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 조직 안에서 이 얘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고요. 이 얘기를 들은 검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제발 공소 취소해줘라. 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다음 일단 쭉 얘기해 보세요. 너 대통령 요걸 해줄 친명 검사 검찰 수뇌부 통으로 묶어서 날려야지 잘됐다. 이런 계산을 하는 게 검사들입니다. 장인수 기자가 뭔가 큰 취재를 했네 지금 보니까.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를 취소해달라라고 검사한테 검찰에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럴 스타일 아니에요라고 역공작입니다 했더니 검찰 쪽에서 들었으면 이거 작업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또 얘기 중에 나오면 그래요? 큰 취재했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취재했네. 동의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 일제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같이 볼까요? 한준호 의원, 한준호 최고위원. 이젠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겁니까? 그 말이 사실이면 증거를 내놓으세요. 아니면 책임져야 되죠. 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정희 정책위원장. 황당함을 넘어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통령을 직접 개입하는 이 최대 해석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화가 치밀어 오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 박창환 교수님,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좀 그 잘못 말씀하신 부분 좀 수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김어준 씨를 제가 방어하고 싶지는 않은데 김어준 씨가 장인수 기자의 얘기, 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큰 취재를 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네. 그 뒷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뒷이야기가 뭐였냐면 검찰이 네. 이재명 대통령이 힘이 빠지면 말기에 네. 이재명 대통령을 갖다가 여러 가지 혐의로 수사할 거다. 그쵸, 그 얘기도 기소할 있었죠.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칼 갈고 있어? 그거 큰 취재인데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찌 됐든 장인수 기자의 이 이야기를 이게 무슨 공익방송이 아니잖아요. 네. 개인 유튜브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분 출연 안 시키고 얘기 안 할 수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여권이 불리한 거 사실은 김어준 방송에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해도 아주 뒤늦게 했지. 그런데 굳이 이렇게 확인도 안 된 중복 체크가 안 된 사실을 갖다가 방송해놓고 네. 본인은 그 역공작 아니야라고 얘기하면 이게 뭐 어떻게 보이냐면 말리는 시누이로 보이는 거예요. 더 미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장인수 기자가 전 MBC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어가 없어요. 네. 그냥 고위 관계자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말하면 알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최소한 이 정도 얘기하려면 누가 얘기했는지는 몰라도 네. 누가 뭐를 했다 정도는 나와야 얘기를 해볼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주어도 없고 그다음에 어디서부터 들었는지도 없고 더블 체크가 됐는지도 모르겠고 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방송에서 틀어놓고 하면 그것도 정말 수백만 명이 보는 방송에서 하면 유튜브에서 하면 네. 이 뒷감당은 누가 합니까?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이런 방송을 갖다가 김어준 씨가 굳이 더블 체크하고 나서 방송해도 될 거를 본인이 아무리 그 자리에서 역공작이라고 커버를 쳐주더라도 이미 논란은 논란대로 돼가지고 국민의힘이 이거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치고 나오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것 자체에 대해서 이거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 방송한 거냐? 이렇게 김어준 씨한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처럼 사실 그게 유튜브와 정규 방송의 이 차이인 거죠. 방송에서 얘기를 할 때는 확인이 된 부분 혹은 가능성이라고 해도 논란이 있게 크게 될 수 있는 거는 더블 체크를 좀 해보고 정말 좀 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해야 되는 건데 유튜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아무렇지 않게 지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인수 전 기자가 얘기한 게 누가 봐도 이 대통령 최측근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다수의 검사들한테 얘기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들으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아니야? 라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기자들이 정 장관이 오늘 퇴근하는 길에 바로 따라붙었습니다. 정 장관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당황스럽고 또 어이없다라는 말 외에는 뭐 다시 표현하기 적절치 않네요.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게 됐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뭐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저는 매우 그 현실에 맞지 않는 또 부적절한 주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공소 취소가 법률상 제한은 없어요. 뭐 검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좀 과거의 사례는 많지 않지만 공소권이 정말 과도하게 오용되거나 남용되어 갖고 불법이라고 한다면 취소할 수 있는 거지. 다만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에 관련해 갖고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는 저는 뭐 그런 걸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두 가지를 지금 부인을 한 거죠. 일단 그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라는 거고 라는 얘기랑 그리고 나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당황스럽습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강성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얼마 전에 대장동 항소 포기 그때만 하더라도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 시켰느니 안 시켰느니 원론적인 얘기를 했느니 많이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뭐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검사장들에게 딜을 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자, 장인수 기자는 기자잖아요. 기자는 제가 알기로 전 기자였죠. 팩트를 기반으로 보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것은 전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본인의 취재원이 누구인지는 밝혀줘야죠. 그걸 밝힐 수가 없다면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장인수 기자에 대해서 먼저 짚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김어준 방송인입니다. 김어준 씨가 사전에 장인수 기자가 이런 폭로를 할 거라는 것을 과연 알았냐 몰랐느냐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아니 저도 방송도 많이 하고 유튜브도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건이 될 만한 거, 사회적으로 파장이 있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방송사에 피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면은 안 합니다. 근데 끝까지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고지는 하겠죠. 근데 과연 김어준 씨 이거 알았냐 몰랐느냐. 이거 몰랐다고 하면은 장인수 기자가 문제가 있는 거고 알았다라고 하면 김어준 씨도 저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니 장인수 기자가 문자인지 혹은 뭐 전원인지 통화인지 만나서 한 건지 이걸 밝히지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측근들 입장에서 아니 본인들이 지금 막 정권 말기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정권 초기에 힘도 센데 검찰하고 왜 딜을 합니까? 그래서 정황상 그래서 한준호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찌라시 수준도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저는 네 가지예요. 그 정성호 장관도 이제 아니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책임감 있게 장인수 기자께서 해명을 좀 해주셔야 한다. 그냥 해프닝으로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파장이 커졌고 또 온 어떤 이목이 중심이 좀 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니라고 그냥 얘기하기에는 너무 파장이 좀 커진 상황이다. 뭔가 매듭을 좀 지을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이재명 정부에는 없다. 없다. 그리고 민주당에도 그런 수준 이하의 사람은 없다. 그래서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수준 이하의 사람은 없다. 말도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막 발칵 지금 파장이 너무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현주 최고위원 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명백한 가짜뉴스다. 김영전 부원장. 강덕구 최고위원 완전히 무책임한 음모론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광재 대변인 국민의힘에서는 또 지금 특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어제 김어준 방송에서 이게 논란이 된 이후에 민주당이 벌집 쑤신 듯이 지금 시끄럽거든요. 정말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이 논란에 참전하면서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극구 부인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진짜 범죄 현장을 목격당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 아닌가? 더군다나 그동안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망을 열심히 봤던 김어준 방송에서 망은 안 보고 오히려 우리들을 고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니까 더 당황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권 갖고 있을 때 공소 취소를 통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덜겠다라는 욕구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계속 논의가 되니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식의 거래, 지금 얘기하는 게 거래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자든 뭐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문자로 남든 아니면 여러 사람이 있든 자리에서 나온다면 나중에라도 범죄가 돼서 이게 직권남용으로 오늘 김어준 방송에서는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개별적으로 뭐 정성호 법무장관이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이런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죠. 개별적으로 검사 한 명 한 명 만나서 이게 대통령의 뜻인데 공소 취소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특검을 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말씀은 박 교수님. 아니 왜 이렇게 심각하게 앗뜨고 하는 거야. 범죄 현장 들켜서 그런 거 아니야라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논란의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사실은 장인수 전 기자의 폭로 내용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은 주어도 없고 그다음에 어떻게 Y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지만 사실은 이런 방송을 튼 것 자체는 뭔가 지금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여권 내의 그 목소리가 강경파는 네. 이번에 완전하게 검찰 개혁의 끝장을 봐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 일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 안에서는 한꺼번에 어떻게 다 하냐. 일단 많은 부분이 개혁됐으니 우리가 이제 다음 스텝 밟아 나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하자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김어준 측에서 이런 그 소위 검찰 개혁의 강경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봐라 지금 검찰이 그 뒷공작하고 있다. 이러니까 검찰 개혁을 갖다가 끝장을 봐야 된다는데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한 게 아닌가,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싶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좀 그런 측면에서 뭐 국민의 힘이 그걸 가지고 뭐 어떠한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뭐 특검을 하려고 해도 뭐가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건데 이런 그 내부의 분란 속에서 터져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네. 뭐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알겠지만 일단은 저는 장인수 기자가 먼저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밝히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또 여권 내부의 그 온도 차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뭐 내부에서 끝장 토론을 하고 바깥으로 잡음이 나오면 안 돼요. 검찰한테 자꾸 핑계 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그동안 약속했던 유능한 개혁, 정청래 대표도 약속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약속했잖아요. 그럼 국민들에게 이런 잡음이 바깥에 새어나지 않도록 유능한 개혁하는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계속 조용술 대변인께서 날 얘기 있는데 빨리 나요. 그러고 계셔서 짧게 말씀해 보실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김어준 씨가 이제 민주당에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당과 국정을 네.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다라는 것이 증명된 순간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송에서 나왔던 것이 이렇게 파장이 있었던 건데 민주당으로서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인수 전 기자가 문제가 있다면 당장 잡아가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법적 조치라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해명을 해라. 네. 해명을 해라는 거 네가 갖고 있는 키가 뭐야. 나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어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이제 공개된 자리에 나와가지고 이게 진짜 허위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정당성 이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정말 지시한 거라면 탄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스모킹건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이런 것들 국정을 흔드는 거라면 당장의 법적 조치라는 게 맞죠. 근데 민주당에는 모든 의원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아니야 이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하면 법적 조치까지 더 나아가야지 진정성을 좀 믿을 수 있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네. 지금 이 논의가 어제 오늘 계속 굉장히 뜨거웠죠. 어떻게 매듭을 지을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 보죠. 내가 끝낸다. 누가 뭘 끝낸다는 거냐라는 거죠. 네. 지금 이 이란 전쟁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이런 얘기를 했다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This was just an excursion into something that had to be done. We're getting very close to finishing that. Thank you, Mr. President. On Iran, you called it an excursion. You said it would be over soon. Are you thinking this week it will be over? No, Are you but talking soon. about days? I think so. Okay, and with respect Very soon. Look.
but ultimately the operations will end when the commander-in-chief determines the military objectives have been met, fully realized, and that Iran is in a position of complete and unconditional surrender, whether they say it or not. 네, 들으셨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사 목표의 완전 달성이라는 판단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면 그러면 종료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앞서서 곧 끝나요, 곧. 그곳이 언제야라고 저희가 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내 마음 속에 있지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내 마음속 비밀도 아니고 박정환 교수님.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이제 출구 전략을 트럼프가 모색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구 전략이라는 게 내가 빠지고 싶다고 해서 빠지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란에서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지 출구 전략의 명분이 될 거다. 그럼 그 명분이 뭐냐?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그동안 해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백악관 대변인의 얘기는 완전히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란에서 무슨 변화가 생기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원래 목적으로 했던 군사적인 목표가 있는데 예를 들면 탄도미사일 또는 핵미사일 네. 몇 가지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장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네. 그런 것들이 완료되면 이란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전쟁 끝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완전히 결이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 튀어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나름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출구 전략을 짜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남들이 다 봤을 때 뭐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기준에서는 끝났어. 아이 잘했어. 이쯤에서 끝냅시다 하면 끝낼 준비가 돼 있다는 그 얘기를 돌려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란은 뭐라고 했냐면 끝내긴 누구 맘대로 끝내. 끝은 우리가 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관련해서 이란 외무부 장관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작전은 장대한 분노가 아니라 장대한 실수일 겁니다. 실수다. 이 실수 작전 9일만 지금 유가도 2배로 뛰고 물가도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계획하고 미국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무모한 작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결국 이게 이스라엘이 옆에 살 꼬드겨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합시다 라고 해서 간 거 아니야. 이거 실수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이었었나요? 보도가 나왔었죠. 네타냐후가 트럼프 대통령을 바로 설득을 했다라는 얘기. 네타냐후가 던진 승부수에 설득해야 할 단 한 명의 청중은 미국 대통령이란 판단이 있었다.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은 그들이 원하는 걸 얻어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다면 이게 약간 좀 애매해지는 게 마영삼 전 대사님 이스라엘 대사를 또 하셨었잖아요. 지금 보면 네타냐후 이 보도를 보면 네타냐후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했다라는 건데 종전은 내 마음에 있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에서 이번에 추경을 했거든요. 18조. 한 1년 전쟁할 거 생각하고 추경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마음은 네타냐후 마음이냐 트럼프 마음이냐 종전은 누구한테 달려있냐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종전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하면서 네. 곧 끝내겠다. 그랬죠. 근데 조금 있다가 이번 주는 아니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냐 하는 건데 지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세웠는 전쟁의 목표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는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미국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제거를 한다. 두 번째는 이란의 미사일 능력, 그것도 중거리 미사일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이 능력을 제거를 한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정권 교체다. 아니면은 체제를 전환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세 번째 이 목표는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근데 그때까지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면은 이 두 가지 앞에 있는 군사적인 목표에 이제 미국에서는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다면은 미국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항복 이 상황에 왔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쟁을 끝내고 떠난다. 이렇게 해서 물러갈 겁니다. 이스라엘의 생각도 그러냐는 거죠. 이스라엘의 경우는 방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세 번째 목표, 네. 체제 레짐 전환, 체인지까지. 네. 아니면은 체제 전복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쵸. 이스라엘 측에서도 생각하는 게 이것은 최소한 1년은 걸릴 것이다 이러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1년 가도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굉장히 미국과 이스라엘 간에 어느 정도 갈등이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 결정을 하면은 이번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역시 가장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하면 네타냐후도 썩 원치 않아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결정은 그럼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네. 이란 측에서 이렇게 하지요. 그 결정을 너희들이 왜 해? 내가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럼 누가 결정을 하는 것이냐? 이 전쟁은 지금 전쟁이 어디서 열리느냐면 이란에서 지금 현재 그쵸. 열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공격하는 사람은 누구냐? 미국과 이스라엘입니다. 네. 그리고 방어를 하는 측은 이란입니다. 공격하는 측에서 이만큼 성과를 이뤘으니 이제 우리 철수하고 전쟁 끝이다라고 선언을 해서 떠나버리면은 네. 싸울 상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란 측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계속 전쟁을 아직 계속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은 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위험한 이제 요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를 계속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면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중요한 포인트를 딱 집어주셨어요, 대사님이. 이게 미국이 다 아예 됐어 이제 철수 뭐 잘 살아라 그러고 나온다고 해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꽉 잡고서 여기 못 지나가지라고 하면 그러면 전쟁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느냐 이란 말이 맞는 걸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인 건데 오늘 헤그세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Today will be yet again our most intense day of strikes inside Iran. The most fighters, the most bombers, the most strikes, more refined and better than ever.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가장 격렬한 공습을 우리가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란은 좀 상당히 지금 저하됐어요. 지금 뭐 드론 공격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라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건 무슨 영상이야 싶으셨을 텐데 그게 바로 이란이 호르무즈에 기뢰를 설치하려고 가는 그 함대가 있었는데 그 함대를 폭파시키는 그 모습이에요. 보이시죠? 뻥 하고 지금 터지는 이 모습. 이게 지금 이 기뢰를 설치하려고 하는 이 함대, 이 군함 자체를 다 그냥 폭발을 시켜버린 16대를 우리가 폭파시켰어 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정광재 대변인님 예. 다른 데도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에 이게 기뢰가 설치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또 다른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란이 갖고 있는 가장 전략적인 우위는 네. 호르무즈라는 지리적인 이점이잖아요. 이거 상당히 좁기 때문에 이란의 군사력이 다소 미비하더라도 얼마든지 통행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것 때문일 텐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 전쟁은 네.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전쟁 선포와 관련한 규정을 보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일 이후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거든요. 이 전쟁을 계속하려면. 네. 그러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과연 이 정도 성과를 갖고 미국 의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전쟁을 계속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실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연한 분이에요. 이분은 본인이 네. 갖고 있는 생각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애초에 이거 시작했었던 것이 이스라엘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을 했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핵 무장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공습을 한 건데 핵 무장 가능성 없어졌다.
그리고 하메네이도 이미 제거됐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전쟁의 그 마무리할 수 있는 명분으로 삼는다면 저는 충분히 미국은 60일 앞으로 이제 한 45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셈이에요. 2월 28일에 공습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전쟁 가능성은 이렇게 길게 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마 대사님. 60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는 4주 내지 6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좀 빨리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지금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의회는 아주 근소하게 공화당 의석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만약의 경우 상원의 경우 4석, 하원의 경우 3석만 뒤집어지면은 다수당이 바뀝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년 동안 아무 일도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전쟁이 중간 선거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은 계속해서 이게 점수를 까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미국 측에서 예초에 세워놓았던 4-6주가 저는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좀 빨리 당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지금 아까도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 공격을 하겠다. 오늘 최고로 고조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퇴로를 마련해서 출구 전략으로서 이번 주에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래서 세워놨던 전쟁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시키는 수준까지 가고 내주에 이번 주가 고비로 그렇게 하고 내주에 가서 이 출구 전략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일타 강사죠. 이쯤 되면 사실 형광펜 밑줄 쫙 나와야 돼요. 뭐가 나오냐?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길지 않을 거다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전으로는 가지 않을 거다. 지금 미국이 출구 전략을 준비하는 다방면의 징후라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호르무즈 통제하면 우리가 20배 강하게 타격할 거야라고 오늘 아침 9시 45분에 우리 시각 기준 오늘 아침 9시에 이 강하게 타격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뭔가 여기서 빨리 빵 크게 하고 끝내버려야 돼라는 얘기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말 만만치가 않은 게 트럼프 대통령도 만약 여기 통과할 때 자꾸 못하게 하면 우리가 미군이 호위해줄게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관련해서 미 에너지부 장관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거 호르무즈 해협 통관 유조선 성공적으로 호위를 했다고 올렸어요. 했다. 이미 한 거죠. 근데 바로 삭제를 합니다. 그 백악관 대변인은 아니 우리는 호위한 적 없다고 확인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는 그런 적 없어요라는 건데 이건 박정환 교수님 호위를 한 거야 만 거야 할 계획으로 준비가 다 됐다는 거야 뭡니까?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실수한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 해군이 호위해서 정상적으로 통과했다. 그러면 이 사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미국이 만든 거잖아요. 호르무즈 해역의 봉쇄가 결국은 미국의 공습으로 시작된 건데. 자 그러면 미국으로 가는 배, 미국 국적의 유조선은 자기네들이 통과시켜주고 다른 우방국들이 있잖아요. 당장 우리나라 유조선들 지금 보험도 해지돼가지고 못 건너고 있는데 그거 옛날에 트럼프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 새로 만들어줄게. 그리고 우리가 호위해줄게까지 얘기했다가 지금 출구 전략을 강하게 짜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발목이 잡히면 미국이 호위해줘서 통과했어? 그럼 이제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다 요구할 거예요. 미국한테 호위해달라고. 그럼 빨리 해결해달라고. 그럼 여기에 발목이 딱 잡히면은 쉽게 못 빠져나갑니다. 뭐 60일이 아니고 6주가 아니고 이 호르무즈 해협은요. 이 유조선이 통과할 수 있는 모든 해역은 다 이란 영해예요. 위에서 하늘에서 폭격하는 거하고 영해권을 완전히 미국이 틀어지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에너지부 장관이 좀 실수로 뭐 이렇게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거
했더라도 말 안 해야 될 걸 갖다가 네. 지금 출구 전략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해군이 도와줘서 통과했다 그러면은 모든 나라가 다 우리도 도와주고 이럴 텐데 네. 좀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는 호의한 적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건데 앞으로 이거를 갖다 잘 풀어 나가야 돼요. 지금 트럼프가 짧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그랬어요. 높은 원유 가격에 대해서. 네. 그런데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엄청 긴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계 경제에 직격탄이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유 110달러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2주, 3주, 아니 한 달, 2달 넘어가면 경제가 여기저기 망가지기 시작하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지금 미국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이게 아마 출구 전략을 짜는데 호르무즈 해협 통과 문제가 가장 큰 마지막 퍼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지금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기름값이 상당히 올랐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최고가 상한제 하자라는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정유사들 다 뭐 이 공정위에서 담합했는지 조사까지 한 상황인 건데 상당히 이게 좀 빨간불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 지금 비축유가 얼마나 있느냐 볼까요? 우리나라 비축유 1억 9천만 배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 합쳐서 이만큼 있는데 에너지기구 기준으로 하면은 208일 버틸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양으로 따지면 68일, 2달 정도밖에 못 버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출구 전략을 짜서 단기에 나올 건지 아니면 피치 못하게 또 장기전으로 갈 것인지 여부에 전 세계의 이목, 우리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